1921년 6월 2일 일제강점기의 일본 도쿄 한복판. 웬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에서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지릅니다. 조선인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라. 조선인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마라. 그의 외침이 끝남과 동시에 거리는 순식간에 유혈이 낭자하고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은 일본인 노동자였지만 희생자 가운데는 조선인도 있었는데요. 이 남성을 체포한 뒤 남성이 뛰쳐나온 건물 안을 살펴본 경찰은 이미 숨져 있는 일가족까지 발견합니다.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려 17명이나 살해한 이 남성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최초의 조선인 대량 살인마 이판능을 들여다봅니다. 자, 이 오늘 사건이요. 옛날 사건입니다. 1921년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도쿄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이판능, 이 남성 도대체 누구길래 정체가 뭐길래 1시간 동안 17명의 사람을 살해한 건가요? 이 이판능은 당시 26살 조선인 청년이었습니다. 이 아내와 아이가 있고 나이 든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 가장이었는데요. 이 조선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가족은 조선에 두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수도인 동경에서 전기국 전차 기사로 취업을 합니다. 이 이판능은 숙식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하숙집에서 해결을 하고요. 버는 돈은 가족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착실하게 일하던 청년이었고 직장에서 문제가 딱히 없던 평범한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라 잃은 서름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이를 악물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이판능이 뜻하지 않는 사건이 펼쳐지면서 조선인 최초의 대량 살인범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일단 얘기만 들어보면 그냥 평범했던 식민지 나라의 정말 그냥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살인마가 된 거죠, 갑자기? 일단 사건의 시작은 평범했던 겁니다. 평범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일인데 이판능이 굉장히 아끼던 수건이 3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건, 타월? 네. 근데 어. 지금이 아니라 저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192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당시에는 뭐 담보롯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을 정도였으니까 수건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수건이 3장이 사라지니까 하숙집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예. 처음에 이제 하숙집 여주인을 찾아가서 혹시 내 수건 못 받느냐고 하니까 아니 왜 없어진 수건 나한테 물어보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응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서, 당시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찰서 지구대 같은 곳이겠죠. 지서에 찾아가서 제 수건 좀 찾아주시고 범인도 잡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그 지서에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가서 얘기를 했겠죠. 뭐 당시 수건이 좀 고가이기도 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수건을 좀 잃어버렸는데 아마 집에 그 하숙집 주인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경찰한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조선인이라고 좀 무시를 했던 것 같아요. 네가 무슨 말이 맞겠냐. 그리고 멸시를 당해서 울분에 차서 집으로 돌아왔고요. 다시 또 하숙집 돌아와서 하숙집 그 주인하고 말다툼을 했던 것 같은데 하숙집 주인이 남편하고 같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선 사람이 나 잡는다. 조선인은 좀 맞아야 정신 차린다. 라고 하면서 이판능을 또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 가니까 또 경찰은 폭행이고 뭐고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판능 나오면서 도둑 넘은 사람을 패고 경찰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도둑놈을 옹호한다라면서 아주 폭발을 했습니다. 그 후 흉기를 휘둘러서 일본인 주인 부부를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아까 1시간 동안 17명을 살해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본인 하숙집 주인 부부 말고 또 어떤 사람을?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아까 이제 대량 살인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1시간 동안에 이동을 하면서 사람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속 살인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 주인 그 부부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아마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왕 일은 이렇게 벌어진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그동안에 불만이 있었던 거, 이걸 갖다 뭔가 풀자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흉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조선인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했다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 무고한 사람들이 이제 17명이나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좀 그 가슴 아픈 것이 일본인에 대한 분노로 무차를 살해했지만 또 그 안에는 한국 우리 그 지나가던 조선인도 있었다라고 하는 아이고,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분노가 이제 순식간에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발생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건 3장은 트리거였던 것 같고 그러면 그 전에도 뭔가 일본 도쿄에서 일을 하면서 조선인으로서 뭐 켜켜이 쌓였던 뭔가 서름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이판능의 직업이 전차 조종수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직업이 일본에 있는 조선인으로서는 사실 꽤나 괜찮은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선인들과 달리 기능직 노동자였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층민 노동자라는 점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또 같은 조종사 일을 한다고 해도 일본인 조종수와는 또 월급에서부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조선인 조종사의 수입은 한 달에 30원에서 35원 사이 정도였는데 이 돈으로 이제 이판능은 하숙집 집세도 내야 했고 쌀도 사야 했고요. 그러고 나면 남은 것이 없었는데 심지어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이 신원 보증금도 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쓰다 보면은 조선에 있는 아들 수업료, 연필값 등 대기 위해서는 오히려 빚을 져야 하는 처지였다고 합니다. 자, 이게 참 공교로운 것이 처음에 이 이판능은 수건 3장, 그 비싼 수건 3장을 잃어버린 절도 피해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 그냥 펑 터지면서 이 졸지에 살인 피의자가 돼버린 것인데, 양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이 이판능의 변호인이 일본 사람이었다면서요? 네, 일본 변호사를 가족과 친지들이 선임을 했다라고 하고요. 1910년이 경술국치였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조선인도 변호사가 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건 자체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일본 법정이나 일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일본 변호사가 주장을 한 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주장을 한 겁니다. 정신착란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서 극도의 흥분 상태가 있어서 길거리 나갔을 때 굉장히 몽롱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 사법상으로도 형사재판에서 정신병을 이유로 이 무죄나 감형을 주장한 최초의 사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법정에서도 정신감정을 의뢰를 해서 4개월 동안 이 재판이 미뤄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박 변호사님, 네. 이게 되게 좀 의아한 것이 그 당시에 뭐가 됐든 식민지에 어떤 사람이 건너와서 일하다가 심지어 물론 조선인도 있었다지만 일본인 그 십수명을 살해한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여론만 보면 이건 도무지 살려둘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그렇죠. 일본인이 나서서 변호를 해주고 솔직히 우리 사건 반영하면서 박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심신미약 이런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화를 냅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에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네. 오히려 살피니 이게 좀 의아하네요. 그래서 사법 역사상 아마 거의 처음으로 정신병의 감경을 주장했던 그게 일본 변호사고 일본인 의사 등이 이제 재판에 막 참석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막 그 기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만큼 일본에서 조선인 당시 한국인 조선인이 극심한 차별을 받았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재판하는 도중에 조선인들이 계속 재판 법정에서 참석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3.1 그때 항쟁도 직전에 있었죠. 1919년 이건 21년이니까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일본 뭐 재판부도 그런 부분을 애써 무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민족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판능 사건 관련해서는 조금 다르게 재판이 좀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심신미약 주장 일본 이 재판부가 인정을 했나요? 이 변호인은 정신착란 상태에서 범죄를 벌였기 때문에 이걸 무죄로 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변론을 펼쳤는데 재판부는 그래서 의사들에게 정신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사들 의견은 4명에게 물어봤는데 대체적으로 이 지각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정신착란 상태에 이르기는 했다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판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2심 재판부는 징역 7년 6개월이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좀 놀라서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어떤
저런 도쿄 한복판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그게 자국민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사형입니다, 저거는.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 여론이라는 게 아마 반대로 좀 작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재판부도 물론 심신미약을 인정을 했고 지금 우리 법도 수계라고 해서 일본 법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통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도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살인 범죄자도 한 12년, 13년 정도밖에 선고를 안 했었어요. 게다가 심신미약까지 인정을 되니까 저렇게 파격적인 감격이 된 거고 그 배경에는 그 여론은 조선인들이 너무 차별받고 있으니까 아까 박준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자극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재판부의 판단도 아하.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 즈음이 일본에서 물론 제국주의 시절이긴 했지만 민주주의, 인권 신장의 기운이 그래도 그나마 한참 만연했던 이른바 뭐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이렇게 불리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일본 군부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지 아직 하기 전에 그 상황이었던 때라서 그나마 그런 저런 분위기가 좀 작동을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심지어는 일본인들이 무슨 성금까지 모아서 이판능 유족들한테 뭘 전달을 그렇죠. 했다. 그 이게 가족들한테 전달했다고. 형도 좀 낮아서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이 하숙집 주인 장례식장에 모였던 그 일본인들이 돈을 좀 모금을 하자. 그 모금을 해서 피해자들한테 다른 피해자들한테 전달하고 급기야는 이판능 가족이 지금 힘들지 않느냐. 이판능이 정신을 좀 잃어가지고 저렇게 한 거지 저 사람이 일부러 고의로 한 거 아니다라고 해서 가족들한테까지 그 남은 성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체리님이 지금 이걸 보면서 정신 나간 방송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교수님, 일단 말이죠. 이 이판능 대량 살인, 연속 살인, 당시에는 뭐 이런 살인 행태를 규정하는 뭔가가 없었겠지만 지금 보면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대량살인, 연속살인을 이제 합쳐서 통합적인 그런 그 용어가 나왔는데 램페이지 킬러라고 해서 발작적 살인범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개인적으로 이 이판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을 살해했지만 그것이 어떤 뭐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수건 3장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17명을 살해했고 그중에는 우리 조선인도 껴 있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실제로 이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조건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그 자기가 뭔가를 뭐 잊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그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좌절해서 이것이 이제 세상에 대한 증오로 이어진 것으로 이제 보는데 실제로 이제 이판능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갖다가 남겼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소문들이 여러 명을 줄인 살인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제2의 이판능이다. 제3의 이판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친일파 민원식이 도쿄 한복판에서 조선인 유학생에 의해서 쓰러지는 그런 이제 사건들도 발생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1923년에 바로 이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조선인들이 뭐 사람을 갖다가 이제 해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헛소문이 퍼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수많은 우리 한국 그 조선인들이 피해를 갖다가 본 그런 그 상황인데요. 사실 뭐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극악한 그런 살인자에 대해서 인권을 챙기고 그 살인자의 가족까지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미덕 같은 것들이 1923년에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사건으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맙니다. 지금 어떤 뭐 일부 채팅창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중 일부가 왜 일본을 미화하냐 이러면서 정신 나간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또 이 시점에 이런 과거 사건을 리뷰를 하느냐 이런 차원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연구소 시간은 원래 과거 사건들을 이러이러했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었다라고 리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깊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